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당내에서 원팀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도 어떻게 보면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은 공중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당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선대위원장 맡아서 당 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당 안에서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당 밖으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요원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국기들의 수다. 자, 박상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 자, 강전혜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자, 네. 일주일만에 또. 네. 우리 차장님이 출마하시는 건가요? 내가 어디를 출마해요? 반장? 반장. 반장에 나가나요? 웃을 때가 자. 아니에요. 아이고, 웃을 때가 아니죠. 웃을 때가 맞아요. 웃을 때 아닙니다. 웃을 때 아니죠. 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갤럽 조사 나오는 거 보고 맞아요. 제가, 조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예, 저희 다들 둘이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얘기하면서 참 답답하다 얘기하고 아, 있었어요. 근데 김문수 캠프도 지금 사람도 많이 없고 좀 많이 다운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네요. 자, 일단은 갤럽 먼저 볼까요? 네. 갤럽을 먼저 볼게요. 지금 일단 정당 지지율 자체가 확 떨어졌어요. 맞아요. 정당 지지율 네. 자체가 4월 넷째 주에 그래도 42대 34였는데 5월 셋째 주가 이게 3주 만에 48대 30으로 뚝 떨어졌네요. 근데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조사를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했다라는 건데, 당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오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면서 그날 오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오후에 또 최상병 묘소 참배를 한 뒤에 여기에 대한 뭐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김문수 후보도 채널A 나가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모습들이 있었고 재차 사과하고 있었는데, 이게 플러스가 되기보다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말하자면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와 인물들을 중용한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당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 쪽, 뭐 선대위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당 선대위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많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율도 보면 네. 51%, 29%, 맞아요. 8%. 22%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한길리서치 결과가 나왔을 때 한길리서치 결과에서 한 11% 차이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3일 전에 한길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었던 거에 비하면 한 3일만 한 5%포인트 정도가 그렇게 오른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나오는 갤럽이나 뭐 이런 조사들은 그래도 한 4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물론 업체는 바뀌었습니다만 20%대로 추락을 한 거죠. 이건 정말 추락이라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도 한번 보시죠. 말씀하시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강전혜 대변인님은 그 사과의 말을 이야기를 했는데, 말보다 이제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가 메시지인데, 이번 대선을 기해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인재 영입한 2명, 최근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된 2명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그 공천에서 취소가 된 다음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9% 득표를 받았던 장해찬 씨죠. 장해찬 씨. 이렇게 두 사람을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영입 인사가 그러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는 모습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과 끊어내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목요일에 MBS에서 27%, 좀 MBS도 네.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MBS가 김문수 후보한테는 조금 잘 나오는
조사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한동훈 후보 있을 때 한동훈 후보한테 제일 박하던 데가 MBS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페북 같은 데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친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댓글이 와서 나는 갤럽 안 믿는다, MBS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MBS가 지금 갤럽보다도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MBS에서 27%가 나온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대구 경북 외에 부산 경남도 졌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대구 경북 빼고는 다 졌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생각해도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는 경상도도 안심할 수가 없다. 대구 경북 빼고 다 지는 거다. 근데 오늘 갤럽에서도 29%가 나오면서 똑같이 대구 경북 빼고 부산 경남도 또 졌어요. 근데 MBS보다 숫자는 2% 높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 굉장히 갑갑했던 것은 부산 경남을 진 것도 진 거지만 대구 경북에서 MBS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30%를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20%대였어요. 근데 오늘 갤럽은 TK에서도 30%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K 지역까지도 30%대까지 민주당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TK 지역 의원들도 30% 정도가 되면은요, 가번까지는 민주당에서도 당선 가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TK 지역에도 드디어 우리가 빼앗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같은 상황이 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조금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네. 자, 볼까요? 요거는 데일리안에서 한 거죠. 공정인가요? 공정? 네, 네. 네, 데일리안에서 한 건데 이거는 5월 16일. 자, 볼게요. 요게 13일부터 14일까지 한 거고요. 요거는 휴대전화 RDD 방식입니다. 응답률이 5%니까 뭐 5% 정도면 낮은 건 아닌 거예요. 5% 정도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5대 8대 38.8. 근데 요 조사는 보면 뭐 상당히 이 조사는 또 잘 나왔네요. 잘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를 네. 차지하고 있고 네. 부산, 울산, 경남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더 오차 범위 내고 강원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고 대전 충남도 그렇고 인천 경기 뭐 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이제 많이 좀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광주에서 20%를 받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에서 20%. 과연 20%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일단 그렇고 서울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41대 37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조사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랑 지금 같은 조사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거는 좀 있어요. 확실히 MBS랑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근데 지금 공정 그다음에 한길 리서치 그다음에 이제 그 KSOI라고 있어요. 한국평판연구소. 여기가 그렇죠. 이제 그 RDD 조사로 네. RDD예요. 그래서 이게 RDD 조사는 응답률이 한 두 자릿수를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한 자릿수 응답률이 나오고 전화 면접인 갤럽이나 MBS는 두 자릿수 응답률이 나와요. 거의 한 뭐 20% 가까이 응답률이 나오는데 이게 응답률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요즘 이런 여론조사를 볼 때 우리 또 특급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홍명님 선배. 네, 여의도 연구원장님한테 제가 이런저런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론조사 보는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RDD 조사가 조금 더 양쪽 진영에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 이 RDD 조사에 좀 더 많이 응한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냥 AR에 이렇게 바로 녹음 목소리가 나오면.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전화 면접이 이렇게 중도층이 조금 더 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양쪽 진영에 뭐 그 좀 더 응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해요. 뭐냐면 투표는 강성일수록 하거든요. 그렇죠. 강성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RDD가 꼭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게, 강성들일수록 더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선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RDD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투표율이 높은 선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전화 면접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중원, 즉 중도를 거의 다 잃고 있고, 심지어 RDD 조사에서도 뭐 20% 차이 나는 게 10% 차이 나는 정도인 거지. 그렇게 뭐 따라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그러니까 못하다. 추적세가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추적세를 보여준다는 게 지표가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전화 면접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추세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뭐 네. 하루에 1%씩 지지율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제 갤럽이 약간 사실 찬물을 끼얹는 이런 느낌은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더 걱정인 게 토론이에요. 사실 일요일 날 토론 하죠. 전에 이게 지금 약간 기세 싸움으로 그러니까 선봉전을 한 거거든요. 각 선봉들이 나와서 붙어서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이번 주 조사들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접어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토론 전에 한번 기선을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네, 토론전 기선 제압에 지금 실패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본진끼리 붙는 이제 토론 3번이 이제 딱 네. 붙은 건데, 이게 토론이 제가 걱정이 되는 지점이, 이거는 진짜 그냥 이제 걱정이 되는 지점이라서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캠프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 쪽은 계엄, 내란 이걸로 몰아 들어갈 겁니다. 어제 사실 JTBC 보도는 그 밑밥을 깔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JTBC 보도에서 통화 내역에 김문수 후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했냐부터 시작해서 할 거고, 제 생각에 민주당의 특성상 2타, 3타가 있는 것 같아요. JTBC 보도가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고 2타, 3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가 통화를 했다는 통화 내역은 지금 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사실이라면,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캠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얘기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하란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써먹을 재료를 JTBC가 던진 거고, JTBC나 MBC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재료를 토론 직전까지 공급할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내란 부분에 있어서 그 공세에 있어서 막을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두 번째,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단일화를,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돼서 이준석을 단일화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워낙 천하용인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직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어떻게든 이 제로섬 게임에서 보수의 표 중에서 우리 표를 가져가야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사는 앞으로 거죠. 살고 대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역시 맹렬하게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겠죠. 공격할 겁니다. 근데 공격 포인트는 무엇이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를 모두 겨냥할 수 있는 무기가 이준석한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입니다. 이준석의 지역구가 경기도 화성 동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사정에 대해서 이준석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예요. 정보도 그렇고, 그동안에 그 치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의 명함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실무 능력을 과시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특히 맹렬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한 5개 들어가고 이재명 후보한테 한 1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TV 토론이 양쪽에서 협공이 들어올 건데, 이 협공의 과정에서 이거는 위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기회기도 하기 때문에 잘 견뎌내면은 여기서 다시 반전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못 견뎌내면은
여기서 더 추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후보가 한 명 더 있죠. 후보가 한 명 더 있어요. 토론에 탐영하는 후보가 권영국 후보 참여해요? 예, 하는 걸 알고 해요? 있는데요. 아. 네. 그게 원래 3자 토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또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3대 1인데? 예, 굉장히 어려운 토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일단은 여론조사가 그렇게 지금 당내에는 여론조사를 좀 돌리고 있을 텐데 비슷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그건 여의도 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잘 모르겠고.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근데 아니 그런 거는 어차피 정말 지도부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는 것도 문제가 되는 하기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되게 답답해요.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씩 올리겠다. 그러면서 쇄신하는 모습 보이겠다고 하면서 인사도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물론 조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두 분은 인재영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인재영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라는 게 지금 지도부의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월요일 날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거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요일 날 토론 이전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본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겠다. 잦은 탈당에 대해서 권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이미 전당대회가 끝난 지. 그리고 대선이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머뭇머뭇해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당내에서 원팀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은 공중전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당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선대위원장 맡아서 당 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당 안에서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당 밖으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요원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후보가 결정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토론회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시작한 첫 주 그리고 토론회가 시작되는 바로 앞에 그리고 비대위원장 새로 비대위원장이 된 젊은 비대위원장이 용기를 내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고 했는데 후보가 이것을 결정을 못하는 이 상황이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본인 평생 정치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절정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 중심으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후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평생에 어찌 보면은 동지면서도 상하 관계 비슷하게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답게 움직였고 대통령답게 판단하고 대통령답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답게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하가 아니라 왕이 될 생각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신하로 사실 거면서 왕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왕인 대통령을 전에 있는 왕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결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알을 깨고 나오고 결단을 할 때가 됐다. 근데 계속 축만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요. 이제 국민, 시민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 충성을 왕조 시대의 충성 같은 충성만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이 토론입니다. 이제 한 이틀 남았네요. 이거를 그때까지 결론을 못 내면 이틀 뒤에 토론에서
이재명의 맹공을 견뎌낼 방법을 짜야 될 겁니다.